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마룸오브 24절기 톡의 처서 발표를 맡게 된 체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데이터 손질하는 법이라고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 궁금해요. 그거는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벼락치기를 좀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자기가 맡은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처서는 태양의 황도상의 위치로 정한 24절기 중에 14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처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죠. 뭘까요? 네, 맞아요. 이제 처서가 지나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날이 좀 선선해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벌레나 모기에 잘 안 나오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처서에는 보통 그 해에 풍흉이 처서 때 결정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 처서 때 이제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해를 좀 잘 받아야 풍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저희 회사도 비슷한 시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목차는 이래요. 엄청 간단하죠? 일단 처음에는 문제 상황. 제가 이제 프론트엔드에 있다가 이제 막 데이터 부분을 시작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데이터 쪽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또 이제 개발 쪽이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좀 가볍게 가져가고 싶어서 이름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 손질하는 법, 그러니까 대충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듬고 뭐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뒤에 이제 다듬기까지만 할 게 아니라 뭐 요리하기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다듬기까지만 저희인가요? 당신인가요? 그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이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 같기도 하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문제 상황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혹시 저희 마룸오브 업무 폴더라고 돼 있는 곳에 들어가 보신 분? 아마 주디나 크리스티는 들어가 보셨을 것 같은데 들어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일인데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디는 아니에요? 네,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좀 화질이 안 좋아서 깨져 보이는데 여기에 뭐 판매 데이터 기록도 있고 저기 재고 관리도 있고 뭐 구매 관리, 판매 관리 이걸 다 스프레드시트로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뭐 구매 관리 시트, 뭐 지분 메이크몰, 판매 내역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시트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되게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중복되는 스프레드시트도 많고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하기에는 약간 미흡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고객 관리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구매 및 판매 기록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걸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좀 보게 되었어요. 또 이제 제가 제일 관심이 많았던 건 구글 애널리틱스였는데요. 제가 데이터 일을 하기 전에는 쭉 프론트엔드 개발자였는데 그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그 태그를 붙이는 작업을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이 태그를 붙여서 이제 우리가 로그를 수집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수집한 로그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널리틱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수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혹시 뭘지 예상이 가시나요? 모르겠어요. 이벤트 이름. 뭔지 알 수 없어요. 네, 이벤트 이름만으로는 뭔지 알 수 없죠. 네, 저희가 지금 예전에 찍고 있던 이벤트들은 아직은 명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없어요? 이게 뭔지 몰라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네. 수집한 정보들을 어디다 쓸지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분류 관리 순서? 안 나오네. 제가 봤다가는 이 부분이 너무 쬐끔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148개나 찍고 있어요. 근데 이걸 과연 저희가 전부 사용을 하는 데이터일까요? 그리고 유의미한 데이터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GA를 붙여놓기 시작한 게 사실은 2018년도부터예요. 근데 GA가 이제 저장이 26개월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GA 데이터를 이제 빅쿼리로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남아있던 데이터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도 2020년, 2021년 지금까지 그래도 2년간의 이벤트 로그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쌓여있는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앞에 말했듯이 미사용하고 있는 이벤트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벤트 정의 또한 불확실하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무척 중요하잖아요. 저희 뭐 KPI나 OKR 정할 때도 프로젝트 수를 얼마나 쌓았는가 뭐 이런 걸 주로 목표로 하니까 근데 정작 고객의 행동은 트래킹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로그는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먼데이나 잭이랑 얘기를 해봤죠. 그 두 분의 요구사항을 살짝 정리를 해본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서비스 로그, 그리고 고객 데이터, 재고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우선 서비스 로그에서는 이벤트의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는 거, 뭐 명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벤트 이름을 붙일 때 어떤 규칙을 토대로 이름을 지을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서비스 로그로 퍼널 분석이랑 전이맵 분석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고객 데이터로는 이제 각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고객마다의 그러니까 고객 관리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고객 CS를 하다 보면 판매 데이터도 생기고 또 문의하시는 것도 있고 항의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걸로 좀 뭐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제 이 데이터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걸 한눈에 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고객을 추적하고 관리하고 싶으셨다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고 데이터. 저희가 지금 재고 관리를 그러니까 수기가 스프레드시트에 직접 뭐가 팔리면 직접 수를 줄여서 다시 입력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재고 관리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걸 투명성을 좀 높이고 싶다고 하셨고, 이런 재고 데이터를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현금 흐름을 좀 추적을 하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로그, 고객 데이터, 재고 데이터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가져가서 일단 이번에는 서비스 로그부터 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필요하듯이. 왜 부끄러워? 살짝 후회되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오려면 모아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야겠죠. 그걸 이제 저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짜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다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최종도 아니에요. 뒤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데이터 쪽이 생긴 거는 비교적 최근이고 또 아직 실험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 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크기, 뭐 너무 저렴한 서버를 사면 뭐 서버가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할 것인가, 미래를 좀 봐야 했고요. 그리고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가,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사실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위에를 다 고민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실제로 해보려니까 기술적으로 안 돼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시행착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파이프라인은 이렇습니다. 근데 좀 뭐 말인지 모르겠죠, 솔직히. 네. 여기 재료 비교해주세요. 네? 재료 비교해주세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또 EC2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좀 간단하게 가볼게요. 그래서 대충 우리 서비스에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벤트 로그를 가져오고, 또 원래 쌓고 있는 DB가 있죠. 거기에서 일반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그냥 분석할 모든 데이터를 다 여기에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분석을 할 때는 그냥 여기서만 가져다가 쓸 수 있게. 그래서 얘네를 다 데이터 레이크에다가 모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른 뭐 주피터 랩이나 같은 분석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벤트 로그가 이렇게 일단 명세를 해놨어요. 이거는 저희 노션의 데이터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아까 말했던 문제가 있었죠. 명세가 안 되어 있고 뭐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각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또 뭐 어느 화면에서 뭘 클릭했을 때 이런 이벤트가 뜬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저장하는 그 속성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간략하게 명세를 해놨고요. 자, 이제 그 이벤트 로그는 아까 봤으니까 남은 거는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레이크에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다고 했죠. 근데 이 데이터를 저희가 날 것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저희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요. 그래서 좀 다듬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대충 이 정도로 갖고 왔어요. 우선 데이터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고요. 이거는 샘플링,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샘플링으로 데이터 밸런스를 맞춰주고요. 또 이상치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측치, 그 값이 너린 애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정규화 과정, 단위만 통일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말하자면 단위를 통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분할, 그 다음에는 차원 축소, 이렇게 있어요. 하나하나 볼게요. 우선 샘플링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샘플링은 모집단에서 샘플을 따오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샘플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언더 샘플링이 있고 오버 샘플링이 있어요. 데이터 중에서는 되게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도 있고 되게 많은 부분, 그러니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고 되게 적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애들은 샘플링을 해서 조금만 데이터를 가져오고 적은 애들은 여러 번 샘플링을 해서 많은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왜냐면 카테고리가 많은 애들을 그대로 냅둔 상태로 분석을 하게 되면 걔네에만 가중치가 좀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충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상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상치는 말 그대로 이상한 수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데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애면 그 분석에 이상하리만치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상치를 찾아내는 거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 서비스에서 갑자기 어떤 유저가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을 1000만 개를 샀어. 이러면 이 유저가 좀 핵을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상치 탐지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확도, 그 데이터 분석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하는 게 목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상치를 제외했을 경우에 애큐러시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모델이 더 학습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결측치 처리예요. 여기 또 이거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얘가 다 빨간색 부분이 다 널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고요. 값이 없는 애들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안 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삭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해당 로우를 전체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해당 컬럼의 평균 같은 값, 평균 아니면 중앙값으로 대체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정규화 과정인데요. 이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는 단위가 밀리세컨드라 이렇게 수치가 큰데 어떤 것들은 단위가 개수라 수치가 이렇게 작아.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가중치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방지를 하려고 정규화 과정을 거쳐주게 되는데, 그러면 항상 정규화를 해야 할까요? 정규화는 항상 필요할까요? 언제나 좋을까요? 아니요. 왜일까요? 가중치가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가중치가 실제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큰 원인은 만약에 이 데이터에서 내가 얘와 얘의 비율이 되게 중요한 데이터야. 비율이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정규화를 해버리면 그 데이터 간의 관계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정규화를 시켜주면 안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알아서 적당한 경우에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되게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래서 이걸 적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얘를 또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 그래가지고 경험이 좀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데이터 분할이에요. 이게 언더피팅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선이 이제 저희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선이 두 카테고리를 잘 분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살짝 틀린 것 같아요. 이거랑 비교해서 봐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좋은 피팅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미 써놨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는데 저 경우에는 엄청 예측을 잘해놨죠. 그러면 얘가 좋은 걸까요? 너무 특정 데이터에만 적용이 네, 잘 되는 정답입니다. 똑똑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 말고 다른 데이터가 이제 문제로 주어졌을 때 제대로 예측치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경향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다 세팅을 해놔가지고 이제 새로운 애가 왔을 때 적응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는 게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먼저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팅 셋을 나눠요. 테스팅 셋은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애예요. 얘는 나중에 진짜 테스트를 위한 애고요. 트레이닝으로만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 이 트레이닝 안에서 또 밸리데이션을 나누는 거예요. 밸리데이션은 네, 예제. 좋은 것 같아. 네,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고 얘가 그러면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예측을 하는지 계속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이 학습이 끝났다 하면 그때 이제 테스팅 셋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아까 트레이닝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이랑 나눠놨죠. 그걸 이제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데이터 셋을 여러 개로 나눠서 이번에는 얘가 밸리데이션이야. 나머지는 다 트레이닝 셋이고 이번에는 얘가 밸리데이션이야. 나머지는 다 트레이닝 셋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검증을 거쳐주는 거예요. 뭐 언더피팅이나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차원 축소가 있어요. 지금 저희 빅쿼리에 들어가 보시면 컬럼이 111개예요. 대박이죠. 이거 계속 가로 스크롤 하면 못 가겠어, 끝까지. 여튼 저희가 111개의 속성이 다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111개를 모델을 돌리려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쪽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차원 축소인데 최대한 얘네를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비슷한 애들이라고 하면 정확하진 않는데 묶어놨을 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싶은 애들은 다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C1, PC2, PC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 각각이 이 111개, 물론 이게 이거의 결과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111개의 속성을 뭐 PC1은 111개 중에서 뭐 50개를 섞어 놓은 애다. PC2는 111개 중에서 또 다른 몇 개를 섞어 놓은 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축소를 하는 거예요. 피처를. 네. 그러면 왜 111개를 측정해요? 왜 111개를 측정하냐고? 어차피 저기 다 무슨 걸 거면 5개만 측정했어도 되는 건 아닌가요? 다음에 분석할 때 쓸 수도 있죠.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네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각자 중요도가 거기에 안에서 네, 안에 가치가 있는 네, 안에서 가중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저 이름이랑 유저 전화번호랑 유저 이메일이 있다. 그러면 유저 이름이 한 90%를 차지하고 이 값 중에 PC1의 값 중에 90% 차지하고 이메일 중에 한 10%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른 가중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가중치는 어떻게 알아요? 가중치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정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잘 나가있어요? 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또 엘레강스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아주 잘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적인 공식이 궁금하시다 하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전공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원 축소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모델에 돌아가는 시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나중 얘기긴 한데 얘네 PCA를 그러니까 차원 축소를 실행하고 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애를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서 PC1은 이메일이 한 10%고 이름이 90%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값을 예측하는데 PC1이 가장 많은 중요도를 가져. 근데 이 PC1은 이 안에서 또 그 유저의 이름이 가장 큰 중요도를 가져. 그러면 이 값을 예측하는데 유저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걔만 그럼 다시 빼는 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차원 축소까지 해가지고 아까 봤었던 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까지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뒤에는 이제 이렇게 전처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이제 해야겠죠. 잘 예쁘게 다듬어 놨으니까. 그거는 다음 기회에. 언제인데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로 어떻게 전처리를 하는지까지 알아봤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